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지금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큽니다.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에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비리행위입니다.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주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투기 의혹에 대해 연일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한 오찬간담회에서 또 한 번 공정과 신뢰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동안 뜨겁게 논란이 됐던 뉴스들을 돌아보면 언제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죠. 이 시대의 뜨거운 감자, 공정,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꺼내든 공정 담론에 대해 오늘 제대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뉴스의 본질,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고해드린 대로 문재인 정부 공정론의 비밀, 빙하가 준비하셨죠? 또다시 등장한 공정론의 비밀은 생략된 말에 주목해야 된다입니다. 아하. 네, LH 직원 투기 의혹을 두고 또 등장했기 때문에 네. 종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예,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하고 오찬간담회를 했는데요. 지금 이제 들으신 그런 취지의 이제 얘기를 하면서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없는 일이다. 자, 여기서 공정이 등장한 것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공정과 신뢰를 무너뜨린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네. 신뢰는 이제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뭐냐면 이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죠. 네. LH공사더러 그러한 좀 어떤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공사 차원에서 이제 하는 과정이 있는 거고, 네. 그거에 대해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건데, 네. 그걸 이용해서 자기 사익을 채웠다고 하니까 뭐 LH공사가 뭘 하든 이제 더 믿겠습니까 이거를? 네. 못 믿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 이것도 신뢰의 문제입니다. 네. 정부가 어떤 부동산 정책을 펴든 앞으로 이 어떤 공급 대책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신뢰의 문제,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 공정의 문제라고 하면 사실 쉽게 탁 이해가 되진 않거든요. 이게 어떤 뭐 LH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 예. 이런 얘기인데 예. 그럼 투기를 왜 LH 직원들만 하느냐, 모두 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잘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한마디를 했다는데 예. 여기에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젊은 층이 특히 이제 이 LH 사태에 대해서 분노하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배경 없이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한테 이런 일이 없어도 이미 이 사회는 살기 힘든 곳인데 이런 식이면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예. 공정한 룰이 무너진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정권에서 얘기하는 공정론이라는 것은 공정하다라는 거는 뒤에 생략된 말이 있다. 예.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공정한 경쟁, 더 나아가서는 공정한 돈 벌 기회, 예. 그리고 뭐 일자리, 공정한 일자리,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종합적으로 볼 때 LH 이원 사건은 이 공정론에 비추어서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네. 첫 번째로 땅은 이 논의에서는 투자의 대상인 겁니다. 누구도 아니라 투자. 그래서 뭐 투기든 투자든 간에 어쨌든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땅은. 예. 그리고 두 번째로 LH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투자의 대상인, 돈 벌 수 있는 대상인 땅에 대해서 특혜를 누리면서 마음대로 뭐 이렇게 투기를 막 하면서 멋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여기 이게 이제 공정론을 뒷받침하는 지금 상황의 해석이다. 예. 이렇게 1차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보면은 이 공정의 문제만큼 우리 사회를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시끄럽게 한 화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논란들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 공정의 문제다라고 지금까지 언론이 지적한 거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거를 정리하려면은 하루 밤을 새도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제 많았습니까? 기억나는 것만 예. 정리를 해보면 일단 가장 처음에 이제 공정의 문제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게 예.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예. 여자 아이스하키의 남북 단일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소비가 됐냐면 네. 권력이 뭔가 정치적 성과를 위해서 젊은 선수들이 이제 노력을 막 투자를 했는데 이걸 희생양으로 삼는 거다. 이런 논의가 많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 여기서 우리 기회를 북한 선수한테 주냐? 이 그렇죠.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기회를 북한 선수한테 줘서 우리가 메달을 결국 못 따게 될 것인데 성적을 못 내게 될 것인데 예. 그렇게 한 이유가 뭐냐? 아. 이유가 뭐냐면 북한하고 뭔가 관계를 개선을 해서 예. 그걸 정치적 성과로 삼아서 이 정권이 뭐 총선이나 이런 데서 표를 많이 받아보겠다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거든요. 어허. 그러니까는 좋은 일은 다 힘 있는 사람들이 가져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젊은 선수들이 희생양으로 삼았다. 네. 이게 당시에 분노하는 사람들과 언론들이 이렇게 많이 얘기한 어떤 예. 하나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공정론이 제기가 된 거고요. 예. 그리고 가상화폐 규제 문제에서도 이 공정론이 제기가 된 게 기억이 나는데 예. 이거는 가상화폐를 놓고 투자들을 많이 하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그걸 우려할 수밖에 없죠. 그냥 막 투자를 해서 사실 가상화폐라는 게 뭐 어떤 건지 어디로 갈지 예. 그리고 가상화폐마다 그게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뭐 그런 것들도 있었는데 예. 그런 것들에 돈이 많이 몰리는 거를 규제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피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뭐 이런 우려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라든가 이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과세를 한다든지 또는 이제 폐쇄를 시킨다든지 이런 논의들이 이제 좀 진행이 됐는데 여기에 예. 대해서 기성세대는 이미 부동산 투자로 다 돈을 벌었는데 예. 지금 이 시대는 부동산 투자로 돈 벌기는 불가능한 시대 아니냐. 왜냐하면 그때는 집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때는 네. 아직.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부동산 투기는 어려운 시대인데 그래서 젊은 세대가 이 코인에 좀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데 예. 그걸 왜 막냐? 예? 기성세대가 또 막는 거 아니냐? 예. 돈 벌만큼 벌고 사다리 걷어차기다. 이렇게 이렇게 세대 간 불공정을 그렇죠. 이야기하는 프레임이네요. 네. 근데 또 비슷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윗세대가 이 사회에서 이제 다 중요한 권력들을 다 쥐고 있고 예.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 배만 불리고 이제 그 아랫세대는 이제 돈 못 벌게 한다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마찬가지 프레임입니다 이게. 예. 그리고 이제 부동산이나 주식 문제에 대해서도 계속 끝없이 제기되는 게 또 공정론이 있어요. 예. 그래서 부동산 관련해서 규제를 뭔가 정부가 한다든지 예. 또는 주식에 있어서 뭐 공매도를 뭐 재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 기존의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던 사람들 또는 주식으로 돈 벌 필요가 없을 만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이럴 때 그 예. 사람들만을 위한 제도이고 우리는 돈 벌 기회를 다 차단하는 것이다.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 이런 예. 얘기로 많이 포장이 돼서 지금까지 문제제기가 많이 됐던 거예요. 지금 얘기하신 세 가지는 주로 기회 공정과 관련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기존 세대는 기회가 많은데 우리는 없다. 북한 선수한테는 기회를 주면 우리 걸 뺏는다. 이런 주로 기회와 관련된 공정 시비가 많았고 그런데 또 다른 공정론도 있죠. 약자가 혜택 받는 것에 대한 또 논란. 그렇죠. 이것도 뭐 결론적으로는 기회의 공정론으로도 연결되는 지점인데 예. 앞서 말씀드린 이런 사례들이 결국 우리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강자들이 배를 불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얘기하고 있다라면 어허. 지금 말씀드릴 시나리오들은 이제 약자들에게 우리 거를 왜 나눠줘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지금 제기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어떤 거 있습니까? 이게 초기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기간제 교사들을 이제 정규직화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해준다는 이런 뭔가 착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는데 예. 결국 이걸 하게 되면 이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준비생들은 기회가 박탈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 해에 뽑는 이제 교원의 숫자는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걸 이제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하면서 채우게 되면 예. 당연히 이제 임용 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더 이제 교원이 될 수가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또 공정의 문제로 많이 문제제기가 됐고 네. 대표적으로 이게 또 문제제기가 된 사건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그렇죠. 문제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거기서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되고 뭐 그게 또 제대로 안 되고 해서 뭐 파업을 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 공정론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게 인천국제공항공사 들어가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예. 시험도 봐야 되고 뭐 온갖 노력을 다해서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예. 비정규직들은 그런 노력도 안 하고 왜 정규직으로 그냥 그들이 불행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절차를 다 건너뛰고 어떻게 정규직을 시켜줄 수가 있느냐. 예. 이것도 역시 취준생들의 기회를 박탈한다.
이런 어허. 얘기로 많이 이제 소비가 됐거든요. 그 똑같은 논리가 서울시에서도 있었죠. 서울시에서도. 예, 네. 거기서도 비정규직, 정규직화 논란 때 똑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서울시도 그렇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예. 뭐 이런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 마찬가지의 내부의 논쟁들이 있었어요. 예. 이게 사실은 LH도 마찬가지의 시선이 있는 겁니다. 지금 LH도 쉽게 뭐 이렇게 입사하는 회사는 아니겠죠. 예. 근데 지금 LH 내부 직원들이 블라인드나 이런 데 썼다는 글을 보면은 예. 우리가 이렇게 땅 투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일종의 뭐 비유하자면 사내복지 같은 거다. 사회복지. 네, 이게 뭐 우리가 예. 여기 이제 정당하게 입사를 했으면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게 사실은 당연한 사회인 듯이 이렇게 블라인드에다 막 썼단 말이죠. 예. 그런 걸 볼 때 사실은 청년층들이 야 이거 또 비슷한 얘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거와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과는 좀 결이 다를 수는 있는데 난민 문제도 사실은 비슷한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난민들이 이제 예멘에서 많이 이제 흘러 들어와서 제주도에 이제 좀 묶여 있었던 상황들이 있지 뭐 않았습니까? 많이 해봤자 500명밖에 안 돼요. 오행령이 우리 3명보다는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와서 있는데 이분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거냐 말 것이냐를 놓고 이제 당시 논란이었죠. 근데 난민 반대 시위하고 막 이랬습니다. 그렇죠. 광화문 같은 데서 그렇죠. 예, 그런 시위 있었죠. 근데 난민 반대 시위를 하는 이제 논리를 잘 보면은 우리가 뭐 난민에 대해서 차별하는 게 아니다. 이 사람들이 뭐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고 이런 불안감도 있지만 예. 이 사람들이 실제로 정말 어떤 예멘에서 어려움을 겪고 넘어온 사람들이냐 자기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가짜 난민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냥 돈 벌 기회를 찾아서 온 사실 예멘에서도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 네. 여기 와가지고 가짜 난민인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낸 세금을 여기다 써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쓸 돈도 없는데 예.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해서 어허. 이런 얘기들이 계속되니까 약자를 위한 개혁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는 명분이 없는 얘기처럼 막 이렇게 회자가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른 거죠. 아이고 약자를 위한 개혁이 완전히 명분을 잃었다는 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아마도 그런 개혁을 추진했던 정부 입장에서는 참 예상하지 못했던 역풍이었던 것 같아요. 당황했을 겁니다. 아마. 당황했다. 그렇죠. 오호. 자, 그런데 정치적인 사건들이 오히려 이런 그 논란을 더 증폭시킨 경향 없습니까? 당연히 이제 대표적인 사건 두 개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사건이죠. 첫 번째가. 예.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이게 뭐 실체가 어떻든 간에 겉으로는 좋은 명분, 정의 이런 거를 부르짖으면서 뒤에서는 자기 재산과 자기 자식의 미래만 챙긴 그런 사건이다. 네. 지금 이렇게 규정돼 있는 것이고 예. 이것이 이 실제로 이제 그러한 이제 사건이라는 게 재판 과정이나 이런 데서도 일부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앞서 말씀드린 이런 공정론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사건이 됐고요. 예. 또 하나가 윤미향 의원 관련 사건입니다. 정의기억연대 사건인데 이제 일본고 위안부 피해자들을 이용해서 후원금을 막 거둔 다음에 예. 이 후원금을 자기들끼리 흥청망청 쓰면서 사익을 채웠다. 이런 얘기로 또 소비가 됐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실이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네. 언론 보도나 이런 문제 제기 내용들이 네. 물론 여전히 이제 이 해소되지 않는 의혹이 남아 있는 건 사실인데 네. 아무튼 이런 시기다 보니까 이 정권에서의 최대 유행어가 내로남불이에요 이제는. 네. 왜 이렇게 자기들이 할 때는 그것이 정의라고 하고 그것이 뭐 좋은 일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뒤에서는 다 이렇게 사익을 채우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한테만 이제 정의의 잣대를 들이대고 자신들에게는 이렇게 온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가 돼버려가지고 네. 더 이상 이제 개혁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가 모든 예. 것이 참 암울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기에 있었던 공정성 논란들이 하나같이 정치적으로 첨예해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랄까 배경에는 이 사건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세대가 어디인가가 네. 있거든요. 두 세대입니다. 첫 번째가 20대고 20대. 두 번째가 50대거든요. 어허. 근데 지금까지 정치적인 역사를 간략하게 복기를 해보면 지난 그 촛불 항쟁이라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었던 세대가 20대부터 50대까지가 많았었죠. 네. 그리고 그 세대가 어느 정도 대우가 유지가 되면서 민주당 지지로 갔고 2020년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하는 예. 그런 계기를 제공을 했는데 근데 여기서 20대와 50대가 현 정부 지지층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네. 정치적으로 또 한 번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왜 50대, 20대인가 했을 때 20대는 아까도 얘기를 했듯이 기회 공정 여기에 대한 민감함이 있기 때문에 크게 반응을 했던 것이고 50대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선악 구도가 좀 약한 것 같아요. 네. 세상에 누구는 선이고 누구는 악이다. 이게 아니라 살아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거기더라.
라는 깨달음을 갖기 시작하는 세대가 아닌가. 제가 그 세대는 그래요? 아니지만 너무 일반화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근데 생각은 젊은 드는데. 세대에 비해서는 예. 선악구도가 약하고 실제로 투표를 해도 이 당 저당을 다 찍어본 경험들이 많은 세대거든요. 아하, 그 경험이 근데 중요하네. 50대를 건드린 건 뭐냐면 착한 척 하더니 이런 위선이 더 민감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사자성어는 아마도 제 생각에는 50대 분들이 좀 많이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닌가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지금 이 LH 사태 때 변창흠 장관의 말이 오히려 더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태론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 이야기 듣고 싶네요. 변창흠 장관 국토부 장관인데 처음부터 이제 논란이 많이 있었죠. 예? 이 변창흠 장관도 예를 들면은 굉장히 그 발언들을 이상한 발언들을 많이 했는데 네. 예를 들면 구의역 사고 문제에 대해서 네. 뭐 그런 식으로 발언을 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상당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제 진심으로 그 사안을 뭐 이해하고 있거나 내면하고 있거나 이렇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우리 편이 진보이기 때문에 나도 진보인 사람이다. 이런 것인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은 정책적인 어떤 여러 가지 맥락을 좀 높이 사서 임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장관이 뭐 정책 역량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위기관리 역량이라는 것도 필요한데 지금 계속해서 이 위기관리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고 네. 그 근본 원인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이 문제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네.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지금 그 공감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LH 직원들이 거기에 땅을 산 게 뭐 수용될 땅에 투자하는 것은 바보짓이다 이런 얘기하고 그게 진심이냐고 또 국회에서 물어보니까 내 경험상 상에 의하면 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국토부 장관으로서 이 사안을 다루기에 적합치 않은 인물이죠. 저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국토부가 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어서 당장 뭐 이렇게 경질하거나 이렇게는 뭐 쉽지 않다고 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자기 직을 정리하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적합치 않은 인물이다.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근데 말씀이시고 네, 그렇습니다. 네. 화사는요? 이 사건이 장관 재임 중에 터졌다라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죠. 본인의 LH에 있을 때 터진 일이다. 네. 알고 있었던 모르고 있었던 네. 그런 의미에서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것에서 피할 수 있겠는가. 아하. 예, 결국에는 정무적으로 판단할 일이겠지만 네. 뭐 변창흠 장관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이 없으면 모를까. 아하. 없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정부에서 정무적 판단이 늦어질수록 부담은 매우 커질 거다. 부담은 매우 커진다. 아우, 다들 그 부정적인 평가예요. 근데 이게 정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빨리 반응하고 뭔가 해결해야 되는 게 예. 지금 공정론을 막 얘기를 했지만 결국 공정한 경쟁을 만들고 공정한 룰을 만들어야 된다고 정치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결국 핵심입니다. 공정한 경쟁에도 결국은 패자는 있는 거고요. 예. 그 패자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는 전혀 살아날 가능성도 없고 앞으로 잘 살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예. 그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 완전히 끝장이 난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 이익을 다른 사람과 나눠야 되느냐. 그리고 왜 이걸 해먹기만 하고 나한테는 아무런 기회도 주지 않느냐. 이 얘기를 흘러가 버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변창흠 장관이 지금 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정치의 뭐 대상이냐. 예. 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입장을 분명히 해주시네요. 자, 이 공정 얘기가 나오니까 좀 우리 코너가 벌써 이게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 시간 내내도 할 수 확실히 있어요. 뜨거운 얘기는. 주제예요. 네.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산이 준비하셨죠? 네, 야권 단일화 소식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밀당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들을 많이 했는데 일단은 일반 시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람을 모집해서 하는 방식의 경선은 조직력이 강한 곳에 유리하기 때문에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입장에서 꺼려하는 그런 방식일 수밖에 없었고 네. 그리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지지율이 상승을 하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해도 된다라는 자신감을 가졌을 거다라는 아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뉴스의 비밀은 노 스트레스, 노 잼. 스트레스 없이 재미없다. 단일화는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예. 극적인 효과를 부풀린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단일화에서 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자, 오세훈 후보 상승세 뚜렷해 보입니다. 단일화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역대 단일화 사례를 보면은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2012년이죠. 이때보다 2002년에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가 훨씬 수월하게 추진이 됐고 결과도 더 좋았던 것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래요. 이때 특징이 뭐냐면은
본선 경쟁력을 따지든 아니면 단순 적합도를 따지든 간에 두 후보의 우열을 도저히 가릴 수 없을 때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우열을 너무 가릴 수 없기 때문에 뭘로 해도 양쪽에서 이 방법으로 하자라고 합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런 부분만 봤을 때는 오세훈 후보가 좀 더 상승을 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하고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지형이 되면 단일화 방식은 더 쉬워질 수도 있다. 합의하기가. 그렇군요. 근데 그때 그런 상황하고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이냐?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처럼 한쪽 후보는 적합도가 높고 한쪽 후보는 경쟁력이 높게 이렇게 나타나면은 계속해서 또 이 단일화 협상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상황이 그 노무현 정몽준 모델에 가깝냐, 문재인 안철수 모델에 가깝냐, 이 부분이 중요해 보여요. 저는 좀 중간 정도다. 그 중간이다. 네. 알겠습니다. 저 그럼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론조사 문항에 대한 협상 역시 이게 결정적인 것 같습니다. 협상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유력한 방식은 박영선 후보 또는 민주당 후보의 지지자를 걸러내고 정하는 방식인데 결국에는 문항인데요. 오세훈 후보 쪽은 어느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입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에서 일단은 오세훈 밀어보자 이렇게 심리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같은 경우는 여권 후보로 상대로 누가 경쟁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박영선을 이길 자 누굽니까? 누굽니까? 묻자는 것이죠. 이게 어느 쪽한테 유리할지 눈에 너무 뻔히 보이기 때문에 계속 신경전이 벌어질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오세훈 후보의 경쟁력까지도 상승을 해버린다면 그것은 이제 문항의 합의가 더 쉬워진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겠죠. 더 쉬워진다.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경쟁력 조사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 비해 별로 처지는 게 없다. 이러면 좋다. 경쟁력을 체크하는 조사도 해보자. 이렇게 그러면 나올 그게 수도 있는 노무현 정몽준 모델 쪽에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가까워지는 것이죠. 아이고 이거 재밌어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 회고록에서도 그때 참모들은 만류하는데 정몽준 쪽에서 원하는 문항에 합의해줘라. 이렇게 결심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때 아주 긴장도가 높았어요. 자, 수싸움이 아주 치열해 보입니다. 두 후보의 선거 전략 앞으로 전망해 본다면요. 오세훈 후보 쪽은 내가 나가도 이긴다. 경쟁력 안 뒤진다 이렇게 나갈 것이고요. 또 우리 쪽이 고정표가 많다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 인사들이 참여한 선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이분이 오랜만에 나왔어요. 안녕하십니까. 김무성입니다. 오랜만에 오셨네. 선대위가 출범을 했어요. 이제 조직세를 과시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 쪽은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서 박영선 후보가 더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줘야 나만 이길 수 있다. 지금 여론조사 최근에는 둘 다 이길 수 있다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는 박영선 후보 표가 더 나올 거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는 지고 내가 단일화돼야 겨우 이긴다. 이 논리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일정도 관건인데요. 안철수 후보는 좀 서두르고 있는 입장이고요. 앞서고 있다가 추격을 받고 있으니까 오세훈 후보는 느긋한 입장인데 근데 이제 투표용지 인쇄일이 될지도 모른다. 이달 29일, 31일. 근데 그때까지 가면 이제 지지층에서도 좀 압력이 많을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일인 18일, 19일 전에 단일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근데 이 단일화를 양자 간의 이제 협상 그리고 여론조사 문항에 관련된 협상 여기로 좁혀서 놓고 보면은 사실 절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여론조사 문항이라는 게 뭐 경쟁력이냐 뭐 이렇게 적합도냐를 이렇게 무자르듯이 자를 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로 종합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관건인 것은 결국 안철수 대표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 국민의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후에 정치적인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게 이면 합의가 됐든 어떤 정치적인 공감대가 됐든 여기에 대한 이제 나름대로의 무슨 합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는 그게 좀 용이하다라고 봤는데 윤석열 전 총장 변수가 이렇게 크게 커지면서 이게 또 여기에 휘둘릴 가능성이 생겨가지고 이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 정말 정치가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민주당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펼쳐질까? 지금 민주당은 단일화에 관심은 별로 못 받고 있어요. 그러나 야권 단일화에 대해 어떤 전략이 나올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두 후보가 분열되는 게 제일 좋겠지만 현재 흐름을 봤을 때는 그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근데 이 선거에 재미난 법칙이 있는 게 다자구도가 될수록 네거티브 캠페인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을 공격해서 나한테 표가 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한테 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박영선 캠프에서 안철수 후보나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격이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아마 고심을 많이 할 겁니다. 괜히 한쪽을 때렸다가 다른 한쪽이 단일 후보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양쪽 다 번갈아 가면서 조금씩 때리든지 아니면은 차라리 단일 후보가 되면 때리겠다. 되고 나서 때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공산도 있겠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단일화 이후의 전략일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오세훈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은 국민의 힘에 대한 제1야당에 대한 공격, 전 정권에 대한 공격 이런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되면은 철새다. 저 사람 우리 쪽에 있던 사람인데 절로 붙었다.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지금 그 두 가지 얘기를 다 못하고 있는 형국이네요. 일단은 못하게 관망하면서.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단일화가 늦게 되는 게 야권 입장에서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그 전까지 네거티브 캠페인이 좀 멎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너무 늦게 하면 또 지지층에서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또 걱정에 부들부들 떨기 때문에 그 균형을 또 잘 잡아야 된다라는 것이 야권의 숙제입니다. 네. 균형 전략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부산시장 선거 이야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1대1 구도로 치러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변수가 터져 나왔는데요. 요즘에 계속 문제가 됐었던 국정원 사찰 문제 있지 않습니까? 4대강 사업 찬반 단체라든지 이쪽에 대해서 현황을 파악하고 심지어는 몇몇 인사들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한다. 이런 내용이 일부 또 공개가 됐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 문건에 보면은 배포 홍보기획관 청와대 홍보기획관 요청사항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이 문건 작성 시점이 2009년 7월인데 이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부산시장 박형준 후보입니다. 아니 그럼 뭡니까? 그때 홍보기획관 그 저기 청와대 홍보 수석이겠죠? 기획관이란 직위가 그 당시에는 기획관이 있었습니다. 기획관이 왜냐하면 있었군요. 이명박 정부 때 이 기획관 직을 신설해서 굳이 참모로 쓰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박형준 당시 기획관이랑 그렇군요. 뭐죠? 그 동아일보 출신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동관 이동관 대변인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 입장 나왔습니까? 박형준 후보는 이건 내가 본 적이 없는 문건이고 국정원 사찰과 관련해서 어떤 것도 요청한 적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력한 부인인데. 그래서 이제 박형준 후보 입장에 따르면 그거 국정원에서 썼더라도 나하고 무관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후보자에 대한 찝찝함 이것이 생겨나는 거는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반대편에서는 또 이거 선거 앞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기획관 말씀드렸지만 이 직책 자체가 이 두 사람 정도를 위해서 이제 신설됐던 기획관이고 그 정도로 정권 실세에 준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었다는 건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의 지지층이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정권에서 이제 실세였다는 걸 모르지 않으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반대쪽에서 볼 때 이 김영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결집할 수 있는 요인이 또 되는 거죠. 이거 결국 또 과거 정권을 생각나게 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 과거 정권 좋았냐? 좋지 않았다. 그때도 부산은. 그래서 이런 좀 결집용 아이템으로 이제 많이 이제 소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얘기다라는 생각이. 어떻게 보면 조금 기울어진 지형의 부산시장 선거보다 오히려 서울시장 선거와 같이 팽팽한 선거전에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와상 김수민, 뉴스빙아 김민아 수고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